네,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오늘로써 이제 열흘이 됐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8.25 합의 이후에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남북 관계가 이게 북한의 수소폭탄 4차 핵실험 이후에 다시 급격히 경색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가 재가동되고 있고 B-50 폭격기도 한반도 상공위에 출현을 했고요. 현재 남북 상황 좋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8월 당시에는 이제 서부전선 목함질의 도발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1월 3일 날 북한에서 1월 6일 날 4차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을 한 이후에 네네. 또 확성기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네. 같은 경우에는 8월 10일 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약 5일 만에 북한 인민군 전선사령부에서 당시에 성명을 내고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꼭 전쟁 도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다음에 5일 뒤인 8월 20일 날 서부전선 연천 지역에 포격 도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북한의 인민군 전선사령부가 아닌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어젯밤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방향에 있어서는 다른 차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의 국지전 도발에 이은 남북 간의 갈등이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수소폭탄이라는 국제사회를 향한 전략적 도발을 한 거라서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어제 성격을 발표를 했고 자신들은 현재 도발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도발을 하고 있는 건 미국과 한국, 남한이고 네. 본인들은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서 현재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누구를 도발할 그럴 겨를도 없다. 그리고 이 수소폭탄을 걱정을 하는데 이 수소폭탄을 자기들은 공격용으로는 사용하진 않겠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제3의 세력 그러니까 알카에다 또는 IS 이런 그 무장 네. 세력으로 이전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도 없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어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것은 앞으로 북한이 이제는 어떤 외교력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 수소폭탄 또는 확성기 방송에 따른 위기를 풀어가겠다는 이런 의지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드 관련 언급을 해서 네네.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회견 내용을 저희가 듣고 얘기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이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예. 그동안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이전 태도와는 사뭇 어떤 온도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미국에서는 여러 당국자 또는 민간 사업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었지만 예.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뭐냐면은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서 요청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 예. 이러한 원칙을 지켜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사드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우리 안보 이익에 맞는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이다. 이 다양한 요소라고만 했는데 여기에는 물론 이제 사드가 포함이 됐지만 공식적인 발언이나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방부 또는 외교부 당국자들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지금 현재 수소폭탄 핵실험에 따른 이런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보나 또는 국익에 따라서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굉장히 큰 입장의 변화가 온 거다 또는 온도차가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가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계기로 이제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고요. 네.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가 현재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이후에 굉장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여러 중국이나
또는 이제 러시아까지 국제사회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한미 간에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셈법을 굴려서 결국은 결정을 내려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잡한 셈법 중에 이제 주변국 중국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중국 자체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었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본인들을 견제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왔는데 지금 4차 핵실험에 대해서 유엔 제재에 동참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중국 자체가 굉장히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드 배치에 관련된 발언을 한다는 것 그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현 상황에서 오히려 그 도움이 안 될 것인지 그 효과성에도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예상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그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 실험을 계기로 한중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우리로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보다도 오히려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더 탄탄하다 이런 그 평가도 나오기도 했을 정도였는데요. 네네. 정작 이 수소폭탄 핵실험 문제가 터지면서 중국 측이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어떤 대응을 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과연 한중 외교가 과연 그동안에 평가했던 것처럼 그동안 역대 최상의 관계인가 이런 그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이 네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관요페이 중국 국방부의 외사판공실 주임이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 국방부의 윤순국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함께 한중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 간에 그동안의 주요한 문제를 매년 합의를 해오는 그런 그 정례적인 모임이었지만 가장 첨예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북한의 수소탄, 핵폭탄 실험에 따른 한중 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정작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 측은 적정 수준에서 대응하겠다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만을 표명을 했었고요. 예. 우리 정부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또 거론했던 이런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항의성 차원의 어떤 의견을 개진했던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는 중국이 과연 또는 그 우리 입장에 있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정작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북한을 다룰 수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국제적인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중국뿐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어떤 그 평가인데 과연 이런 그 북한의 핵실험까지 하고 있는 이러한 국제사회 도전을 중국이 제어할 수 있을까, 조절할 수 있을까, 통제할 수 있을까는 중국 스스로도 현재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게 네. 중국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일보 자매지인 황구시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제되지 않은 감정적인 그런 발언들을 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황구시보 그 논평에 보면은 그 북한의 수소탄 그 핵실험으로 인해서 한국이 놀라가지고 허둥대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있지만 중국을 향해서 굉장히 초조감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도리에 맞지 않다. 이런 그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나서서 중국에게 어떤 북한 문제, 북한의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다른 나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황금 열쇠를 정작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이제 시진핑 체제 또는 김정은 체제 들어서 북중 관계가 그 이전의 북중 관계하고처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그러한 핵실험 중단 요구 같은 것을 무리한 것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냉랭해질 때마다 이런 사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연관돼서 나오는 얘기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볼모로 잡히고 나는 게 개성공단 문제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아무래도 입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매일 남측 근로자들이 1,000명 가까이 북한 지역인 개성공단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과를 마치고 당일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개성공단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그 다음날 돌아오거나 그렇죠. 또는 예. 그 이상의 시간을 북한에 머무는 우리 남측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로서는 이 1,000명에 가까운 인력들이 북한 지역을 이렇게 통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변 보호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지난 그 2013년에 당시에 김양근 통일전선부장이 북한의 개성공단을 방문을 해서
개성공단을 약 5개월 정도 그때 잠정 폐쇄를 한 상태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이러한 그 폐쇄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 물론 당시에 남북 간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위기 상황, 그러니까 정치나 또는 경제 외적인 부분에서 오는 위기 때문에 개성공단 가동이 변수가 되거나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잠금 장치, 방어 장치를 마련했다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이런 한반도 위기 상황이다 할지라도 결국은 개성공단을 갖다 폐쇄할 뜻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요. 문제는 그 많은 1,000명에 가까운 우리 남측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안보 위협 상황에서 신변안전을 끝까지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자신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필요한 최소 인력만 현재 개성공단에 출퇴근하도록 계속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지난 그 육자회담 수석대표 3국 회동 이후에 오늘 오후에 한미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가 일본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수소탄 실험 이후에 한미일이 갖는 첫 최고위급 협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만큼 어떤 대북 제재안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내용이 좀 주로 논의될까요? 네, 방금 그 김승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3일에 이제 서울에서 당시 네. 한미일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 결과를 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 수석 대표가 중국을 방문해서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네. 이 한미일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이 당시에 전달이 됐고요. 이 전달받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일본 도쿄에서 지금 이 시간에 현재 한미일 외교부 차관들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현재 참석 중이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이 세 사람이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한미일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의 모임에서 가진 결론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예. 그 의견에 대한 다시 우리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서 수소폭탄 실험 이후에 가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긴박하게 돌아간 데서 과연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 책임을 져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돼 있는데요.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다웨이 대표가 정리를 해서 우리 측에 전달을 했고 이 중국이 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현재 이 차관급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27일 날 다시 또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최종적인 답변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그 미중 간의 모임에 앞서서 한미일 간의 외교부 차관들의 어떤 준비 모임 또는 단계적인 모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모임에서 어떤 제재 논의가 네.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수소탄 실험으로 어찌됐든 간에 국제사회의 비난은 더욱더 높아지고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이 18년 만에 다보스 포럼을 참석을 추진해왔는데 네. 이게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그러니까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예, 예. 북한에서는 여기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신청서를 냈었는데 거절을 당한 거죠? 그렇죠. 이제 변수가 생겼습니다. 예. 다 알고 있지만 6일 날 북한에서 이제 수소폭탄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에 이 세계 포럼 경제 포럼 측에서 북한의 대표의 참석을 거절을 한 것입니다. 네.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외자 유치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그 경제적인 또는 자본주의 국가와 교류 접촉을 하고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투자 유치를 현재 설득을 하려고 이 자리를 참석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거절을 받고 퇴짜를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다보스 포럼 측에 항의 서한을 보내서 매우 그 취소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문제는 이 국제사회가 원하는 그러한 그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에서는 이러한 그 북한에서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다보스 포럼 같은 데 참석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러한 그 국제사회 여론을 북한이 먼저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 내부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참 기구한 운명 같습니다.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최룡해 복권됐다, 아니다, 뭐 이렇게 됐다, 좌천됐다,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3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는데 일단 최룡해에 관련된 북한 내용, 보도 내용 보시고 대담해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표증 수여식이 1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예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양건 장의위원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복권설이 나왔었는데 장의위원은 또 없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이번 보도를 보면 완전히 복권된 거라고 봐야 될 텐데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용의 개인의 인생으로 봐서는 뭐 사전오기, 여러 가지 오뚜기 인생이다 이렇게 많이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전에도 여러 가지 부정부패, 비리 혐의 때문에 자천이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숙청 단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재를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최용의 특유의 여러 가지 친화력이나 본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배경, 가족력 이런 것을 살려서 계속 그 권력의 중심으로 살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그 10월에 마지막으로 최용해가 노동신문에 당시에 이제 올해 있을 그런 제7차 당대회를 준비를 잘하자 이런 내용의 기고문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권력의 중심에 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는 최용해가 지방에 있는 협동농장에 가서 현재 협동화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왔었는데요. 최용해가 또다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지난 그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장의위원회 서열 예. 6위로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서열 6위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김경희 노동당 비서가 과거에 6위까지 오르는 모습을 봤었는데 백두혈통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서열 6위까지 장의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정작 또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최용해가 과연 복권이 된 것인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또 의아했었는데 네. 지난 그 14일과 15일 날 이틀 연속 공식 행사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제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최용해가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는 장면이 나와서 영상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협동화 교육을 받았다면 굉장히 건강이 좀 악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네.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같은 경우에는 협동화 교육을 받은 이후에 굉장히 야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최용해 노동당 비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을 확인한 결과 볼살이 굉장히 더 올라 있고요. 굉장히 네. 건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편했었나 봅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 교육까지 그러니까 혁명화 교육까지는 아니고 예. 단순히 여러 가지 좀 교육 정도 받고 복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그 최용해 노동당 비서는 이처럼 굉장히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결국은 또 이렇게 오뚜기처럼 살아와서 권력의 예. 중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또는 어떤 역할을 할지도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